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소원원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 정기조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대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20명 정도의 또 회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사무국을 대신해서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신입 회원분들을 많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이제 신입 회원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 앞자리에 모셔서 한 분 한 분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리면 자리에 일어나서 간략하게 인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명정보 바이오 주식회사의 이윤정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명전 바이오 주식의 이윤정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창호 전병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또래주로 진천 성모병원점 정인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월드 안전 유니폼 이인선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건의 식당 대표이사님이며 진천군 의식업지부 지부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안원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김한식 파트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프로덴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유병렬 설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의 박범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천 윗짐 김병철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보생명의 백유경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보생명의 박경숙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신입 회원분들이 11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포럼 가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월 1회 발행하는 우리 정기조찬 모임에도 매일 참석해 주시기 감사드리고, 그리고 포럼에 또 분과 활동이 있습니다. 분과 활동에도 또 가입하셔서 활동에 좀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충북 기업인들의 우리 문화 소통과 중심에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혜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화예술지원국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은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를 한 글을 보내주셨는데, 헤드맨 헤스의 시에 봄이 하는 말이라는 그런 시를 한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주면 한 2번 정도는 꼭 읽는데, 최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서 거기에 보니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으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정우성 시인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을 때 굉장히 요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본 포럼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전대미문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걱정 속에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데, 저는 뭐 짧은 인생이지만은 살면서 정말 걱정이 행복한 순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회원의 전체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300명 정도의 바람도 있고 정말 기대도 있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큰 꿈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회장으로서 본 포럼을 이끌면서 정말 그동안 걱정을 더해서 더 걱정을 더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포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한 날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희 분과위원장님이 보내준 그런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더해서 우리 지금 포럼 뉴스레터가 근본 후부터는 전부 배달 주소로 전체적으로 배달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사장님을 역임하셨던 김영근 우리 회원님께서 우리 포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제언을 해주신 걸 보고 저도 몇 번을 읽어보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럼이 발전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함께 움직이셔야 되는데 우리 조직은 우리 10개의 분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분과위원장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 문화산업단지에서 모여서 회의를 깊게 여러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사업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구체성을 좀 띄고 또 그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라고 우리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장님들께서는 다음 강연전에는 잠깐이나마 우리의 사업을 또 우리의 비전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적 발전이 우선 도모하고 외부적인 것은 외부의 경제 유관단체와 우리가 협업을 해서 우리 회원들의 이익에 부합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대로 우리 포럼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영자협회와 중소기업 융합회와 청주문화원과 또 지난달에는 충청북도 도교육청과 이노비즈협회와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좀 구체성을 떼기 위해서 분과에서는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스마트 포럼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신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분야와 또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와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우리 포럼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저희는 협업을 하고 서로의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인재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서로가 하는 일 때문에 바쁘지만은 분과에 참여를 하셔서 본포럼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11분의 신입회원들이 입회하셨는데 제가 이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같이 우리 포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참여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포럼에 가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5회 조찬 강연을 진행해 주실 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MP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희 현재 스마트 경영 포럼에서 제조혁신분과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민경찬 위원장님이신데요. 현재 또 충북대학교 교수직을 또 겸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제5회 조찬 강연을 진행해 주실 우리 민경찬 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오늘 자장을 맡은 충북대 민경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 인기 있는 강연이 사실 인문학 강연. 그래서 저도 아침에 SBS 비즈니스 그 방송에서 오늘 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그 전쟁 그 임진왜란 관련된 인문학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왔는데 그만큼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요새 기업이나 여러 그 분야에서 보면은 이 인문학이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요새 이제 기업 환경에 부족한 게 이제 4차 산업이죠. 근데 4차 산업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과 기계, 자원의 소통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그분도 철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이는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CEO 역할이 기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문학의 명 강사십니다. 우리 이명환 한국역사보존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명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요환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서울 가서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정정은 못하고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전격전인데 제가 꼭 전격전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제가 오늘 주제 자체가 기업에 계신 분들을 강의할 때는 전략적 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인데 보편적으로 요즘 세상에서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경영에서 필요한 통찰이라는 게 뭐냐를 전격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면 이제 먼저 전략 또는 전술이 뭐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꺼내면 벌써 스트레스 받는 분이 전략이 뭐냐 전술이 뭐냐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거는 군사학에서도 개념이 좀 모호해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전략일 수도 있고 전술일 수도 있는데, 전쟁사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전략이든 전술이든 간에 세울 때에 보통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는 제가 어떤 전격전을 하든 징기스칸을 하든 뭐 고대 그리스 전쟁사를 하든 모든 전쟁사 할 때 그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인물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꼭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강연한 지가 이제 8년 한 10년쯤 됐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분한테 요청을 받고 기업 강연 좀 해주시고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얘기할 때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했었어요. 이거 다 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려나. 근데 제가 그 뒤로 이제 뭐 그룹 회장님도 만나보고 이제 수많은 기업분들을 만나보면은 의외로 이거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면한 목표, 당면한 일 때문에 무언가를 급하게 하니까 요즘 이런 기업 경영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 뭐 애플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 말도 한 말이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여기도 들어가 보면은 항상 잊어버리는 게 단기, 지금 내 앞에 떨어진 게 뭐냐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가 시간이 가버리지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이런 거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이냐만 생각하지 자기 기업이 가진 목표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빼고 전략을 얘기하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사에 보면 승리하는 사람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과제가 목표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참 별거 아닌데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고 붙였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군대가 10명인지 20명인지 장비가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전략 전술을 반드시 짜야 합니다. 그럼 실패하는 전술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가끔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도 똑같이 무식했던 경우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해서 어거지로 이기는 거 말고 상대도 나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장이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제가 농담이지만 대실패를 하는 전술은 뭐냐? 그거는 100% 자신이 예전에 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제 원래 전공이 역사입니다만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도 가끔 착각하는 것이, 역사는 과거에서 지혜를 배운다고 했을 때 그 지혜는 과거의 사건에서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A라는 장군이 A라는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와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조합했느냐, 그래서 어떤 전술이 나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실제로 사관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좀 선진국은 다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굉장히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유명한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 한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교수님이 잘못 가르친 건지 학생이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배우질 않고 그 전술을 배워요. 이번에 첨단 트렌드는 이거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트렌드 좋아하는, 좁아서 그런 트렌드 좋아하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공했던 전술을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똑같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환경적 다양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만 70년대 뭐 80년대만 되게 다 비슷한 업종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하고 베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A에 우리도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A 세탁소 100m 밖에 B 세탁소가 있어요. 그러니 A 세탁소가 성공한 걸 보고 이건 트렌드다고 베껴도, 아니 100m 떨어졌는데 이게 바뀔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베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유달리 트렌드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죠. 너무 빨리 바뀌고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3차 산업이라든가 직업적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 첨단으로 빠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데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배우려고 그러지 트렌드에 이거를 분석을 안 해요. 제가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전격전을 해서 여러분이 뭐 탱크를 3발 쐈니 2발 쐈니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지금 쓰여지는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껍데기로 받아들이시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이런 강의하기 정말 뭐하지만,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커피 연세점 같은 거 마구마구 생기고 프랜차이즈 마구마구 생길 때 그때 강연 같은 게 많았어요. 제가 가서 강연한 게 아니고 뭐 프랜차이즈 성공 사례 뭐 이런 격려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를 뭐 이렇게 벌었습니다. 뭐 열심히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할 거 보고 한 1, 2년 좀 있다 물어봤더니 그 강의 들어서 성공했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열심히 적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다들 강사를 의심을 해요. 저 인간이 지가 핵심적인 건 빼고 안 가르쳐줬다고. 근데 그 강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니 자기는 있는 거 다 얘기해줬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래요. 이게 사실 듣는 분 입장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말하는 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남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문학적 통찰이라는 게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서비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서비스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전략 전술에 적용할 때는 서비스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이거 전에 옛날에 다 조사해 본 건데, 서비스가 뭡니까?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런 거예요. 친절한 거, 뭐 한 개라도 더 주는 거, 뭐 이래갖고 제멋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서 호텔에서 뭐 이거 매너 가르치는 거 불러다가 막 강의하고 막 교육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어요. 그 다음 목표가 환경이 뭐냐면 같이 굴러가는 건데, 이거는 조사에서 나왔지만 한때 우리나라도 왜 저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적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게 왜 기분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무릎 꿇고 앉아서 적는 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랬더니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 시켜도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서비스라는 것도 정말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좀 별로 높은 자리에 안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비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쳐요. 그분이 커피 먹으러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하면은 확 열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 반대로 자기가 이러기 때문에 남이 이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세팅에 따라 다른데 그 동네가 다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먹는 게 힘들어요. 저기 갔더니 서비스라고 빵을 하나씩 더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만으로, 저도 지금 배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배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고칼로리를 막 공짜라고 주면, 사람이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주면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먹으면서 욕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서비스가 뭔지에 대한 개념 없이 막 갖다 뿌리면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데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 했더니 손님이 2배로 늘었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하자가 아니라 저 동네는 이게 왜 먹히는가를. 그럼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할까? 모르죠.
근데 남이 한 거 보고 따라가기면은 그건 이제 뒤따라가니까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에는 뭐가 좋은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지만 A라는 동네에서는 이게 성공했대. B라는 동네에서는 빵을 주니까 성공했대. C라는 동네는 저기 어디 유명한 그 욕쟁이 할머니처럼 오는 사람한테 집어던지고 막 욕하니까 손님이 더 많이 모이더라. 이런 거를 분석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찾아지는 거죠. 그 찾을 줄 아는 능력이 분석이고 통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는 건 반드시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남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심지어는 역사학자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세계 다 똑같은데 역사학자라는 사람은 90%가 과거에 매몰된 사람이고 10%가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 그런데 역사학자들도 과거에서 배운다는 데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트렌드를 배우는 사람과 과거에서 트렌드가 성공한 요소를 뽑아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가장 진보적인 사람도 역사학자고 정치적 진보가 아니라 가장 미래적인 사람도 역사학자고 가장 과거에 사는 사람도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고 역사학자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일단 이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더 편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성공했던 전술이 왜 성공한지 모르고 써먹다가 패배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은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무지하게 실패해요. 전쟁사를 보면 작은 전투에서 패한 사람은 예전에 죽었고요. 정말 국가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그 중요한 전쟁에 끌고 나가서 대패하는 사람은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기업 경영에서 매번 반성하시고 분석하실 때 성공한 전술과 실패한 전술을 분석하시는지 성공한 것의 원인과 실패한 것의 원인을 분석하시는지는 꼭 바꾸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물 좀 제가 또 아침이라 목이 잘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루가 달라서 제일 문제가 강의하다 보면 목이 입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이고 시간 많이 가네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은 작전, 고지를 점령한다고 했을 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좀 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돼서 욕은 무지개 먹었지만은 사실 패했지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의 전술은 다 독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해요. 독일은 패전했으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만 배운다는 건 그래서 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최고 군사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솔직히 어디겠어요? 미국이잖아요. 얼마나 강대국인지 잘 모르세요. 전 세계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친 거에 절반을 넘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련, 뭐 중국이 뭘 개발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미국의 7함대, 12함대까지인가 있는데 지금 미국 제7함대는 실전 테스트를 해보면 중국이 가진 전병력을 쏟아부어도 맞상대를 하거나 이긴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물론 이거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실제 전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이 항공모함 한 척 있다, 미국 한 척 있다. 중국 항공모함 지금 새로 건조하는 것도 실전에 나오면 미국의 A급 항모의 4분의 1 성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자꾸 놓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전술 누구한테 다 배운다고 해요? 독일군 거 그냥 써먹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쟤들은 패전했잖니. 우린 이긴 거를 배울까? 이래가 뻥뚱한 거 배우는 거예요. 정작 미국 애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쟁 끝나자마자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2차 세계대전 때 날렸던 게 전격전인데
독일군 장성 중에서 최고 이걸 했던 A급 장성들이 다 전범으로 들어갔거든요. 전범으로 한 몇 년, 10년씩 받았는데 그때 제일 힘센 애들이 미국이니까 일단 넣은 다음에 1, 2년 살면 다 빼줬어요. 지들이 힘써가지고. 빼줘서 미국에 데려가서 육사에서 교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롬멜이 전쟁자대 그만 죽어서 그렇지 사실 롬멜이 살았으면 미국 가서 영웅됐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참 무서운 게 공짜로는 안 해요. 내가 너를 석방시켜줬으니까 와서 강해라. 안 하면 그냥 다시 쳐넣을 거야. 이러질 않고 오늘 나오는 구대량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2년 살고 빼준 다음에 평생 먹어도 다 써서 못 쓸 만큼 엄청난 거금을 주고 사관학교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강의하고도 나가서 한 10년 동안 요트 탈고 행복하게 살다 돌아가시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미국 놈들이 전범을 대우해준다 어쩌고 했지만 전범을 죽이는 것보다 전범의 걸 뽑아서 자기가 써먹는 게 100배 낫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 때 미군 탱크 부대가 롬멜 사진 붙이고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 반역죄로 끝났을 텐데 미국 탱크 애들이 롬멜 사진을 붙이고 가니까 이라크 장군이 포로가 돼가지고 딱 보니까 미국 애들이 탱크에다 롬멜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 미국에도 전격전을 한 장군이 있어요.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라크 장군이 아니 니네 패턴도 있는데 왜 롬멜 니네 적이었던 롬멜 사진을 붙이고 다니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사가 그 장군이 아니라 이라크 연대장한테 화를 버럭내면서 니네가 그래서 우리한테 진 거야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 나라가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 미국 애들 거를 배워서 또 독일에서 직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중동전 때 한참 날릴 때 6.1 전쟁하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전술이 전부 저거 아니면 독일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독일군의 전통은 정작 독일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일의 전략 전술은 중요한 것이고 적한테서 배운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1차, 2차 대전 때 이게 뭐였냐면 얘들이 중앙에 껴있어가지고 이 주변에 제가 초록색으로 붙인 나라들은 다 연방국들, 연맹이에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어느 하나만 쳐도 지네들이 합쳐서 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 독일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껴가지고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당시 뭐 프랑스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러시아는 병력상으로는 세계 최대 국가였어요. 그러니 얘들이 싸우면 양쪽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사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내 앞에서 4명이 덤비는 거하고 앞에서 둘이 덤비고 뒤에서 둘이 덤빌 때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숫자의 장난인데 똑같이 2대1, 4대1 싸움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4명 덤빌 때하고 앞뒤로 둘씩 나와 덤빌 때는 실제 10대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당시 뭐 독일이 올드그룹을 떠나서 독일은 뭐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다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 상태로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다로 나가야 되고 뭐 어떻게 프랑스를 깨더니 뭘 깨야 되는데 그 양면 전쟁을 해야 되는 공경에 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게 이제 우리랑 좀 다른 법인데 도대체 프랑스하고 러시아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간단한 거였어요. 둘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으니까 전력을 몰아서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한다. 근데 6주가 왜 나왔냐면 러시아가 이게 좀 교통도 낙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얘들이 독일 국경까지 동원령 내려서 독일 국경까지 오는데 6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전병력을 돌려서 러시아랑 싸운다. 이런 이제 목표를 잡아요. 목표. 가능성이 아니고 목표. 이게 한 50년, 60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은 목표였는데 프랑스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았어요. 이거 논문에도 나오고 나중에 다 알았어요. 그럼 프랑스는 왜 대비를 안 했냐? 바보 아니냐? 니들이 무슨 재주로 우리를 6주 만에 깨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이다. 그래갖고 빼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부터 나폴레옹부터 다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요 뭔가 회의할 때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 CEO시지만은
여러분이 직원이 몇 명이고 자본이 얼마고 판매고가 얼마인지 모르는 CEO는 안 계시잖아요. 우리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는 CEO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세워요. 여기서부터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뭘 하자고 그러면 다들 자기가 하는 선에서 목표를 세워요. 전에 제 후배가 제가 대학원 있을 때 와서 제가 사실 저기 2010년까지 충북대를 나왔었는데 충북대 있을 때 대학원 그 중에 지금 뭐 교수된 친구도 있고 있습니다만 대학원 학생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뭘 할까요? 논문 주제를 뭘 쓸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너는 이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저는 못해요. 저는 60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는 80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못해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목표를 하려면 80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60을 80으로 올리는 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이죠. 근데 10의 9은 자기는 60이니까 60에 맞는 목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못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사를 갖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독일은 이거를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야죠. 근데 프랑스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주변 모두들은 이걸 듣고 다 웃습니다. 저거를 무슨 제도로 하니 이걸 끝내버렸어요. 근데 독일은 여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버립니다. 왜? 이걸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목표를 정할 때는 말 그대로 목표를 정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게 슐리펜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1시간 다 가는데 요즘에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게 문제라서 제가 이걸 하는데 그 계획 6주 만에 세우려니까 독일 요즘 화면 때문에 가렸는데 독일이 당시 프랑스는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정면으로 프랑스를 뚫고 들어가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돌려서 기습적으로 벨기에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뒤를 끊자라는 전술을 세웁니다. 이것도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당위를 본 거예요. 이것도 신문에 다 누설이 됩니다. 프랑스 다 보도가 돼요. 다 비웃어요. 말이 되냐? 니들이 무슨 재주로 이렇게 뭐냐?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야 돼요. 독일 애들은 이게 되게 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기습을 해야 되니까 국경에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100만 명을 국경에 모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고 그러니 좀 이게 옛날하고 다르지만 1차 대전 때만 해도 이게 지금처럼 인공위성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저 국경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만 명을 어떻게 적한테 들키지 않고 국경에다 모읍니까? 안 그러겠어요? 100만 명쯤 모아놨으면 다 아는 거죠. 얘들이 또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명을 전선에 모아서 적이 모르게 집결해서 치려면 한 열흘인가? 저기 날짜가 적었구나. 열흘인가 일주일 정도 면에 이게 전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분들은 100만 명 모아서 전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병사 1인당 개인 장비가 20개에서 60개입니다. 100만 명의 장비를 다 모아서 그거를 편제를 해서 보급품을 다 줘야 되고 그리고 애들 100만 명을 거기다 모아서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현역군이 아니라 예비군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독일이 썼던 방법이 현역군이 움직이면 알 테니까 예비군을 동원해서 100만 명을 국경에 집결시킨 다음에 열흘 만에 전투 태세를 갖춰서 출동한다는 거였어요. 전쟁 해본 분은 이거 제가 지금 한 것도 못해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담당하는 육군 중령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절대 못해요. 말이 쉽지 100만 명 모아가지고 전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얘들이 지금처럼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188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1910년대까지 이거를 학교 교과 과정까지 바꿔가지고 국가에 총력을 기울여요. 이걸 하려니까 수학을 잘하겠구나. 수학을 올려. 육사 시험 보는데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100만 명을 동원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 독일 육사에서 유행했던 말이 1등 하는 사람은, 육사가 절대 1등하면 군인이 못 된다. 1등하면 철도청에 끌려가서 영무원이 돼가지고 평생 이거 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거에다 목숨을 겁니다. 그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요. 100만 명을 동원해서 열흘 만에 이거를 치는 거를 성공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믿기질 않는데, 여러분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다 지나셨겠지만 동원이, 저기 옛날 동원 예비군 하시면 다 보직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이 통째로 가서 1사단 1소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은 뭐 1사단 1소대, 저기 계신 분은 8사단 뭐 3소대 다 달라요. 이거를 와요. 현재 사는 위치에서 1사단 1 동원되면은 뭐 그 빨간 딱지가 날라오면 앞에 가서 8번 버스를 타고 가서 몇 시 몇 분에 기차를 타서 내려면 택시가 있을 테니까 그걸 타고 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100만 명한테 지침을, 사실은 200만 명한테 지침을. 그리고 걔를 태우고 기차가 가면은 기차에 사람만 실는 게 아니라 보급품까지 다 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차에 딱 내리면 40가지에서 20가지 보급품이, 또 병과에 달라 의무병하고 뭐 박격보급하고 오는 게 다르잖아요. 걔 보급품을 딱 차고 만나면 바로 편제가 돼서 전선에 들어가는 걸 열흘 만에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아니라 이걸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걸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하마터면 거의 파리를 점령할 뻔 했는데, 지금도 역사상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성공할 뻔하다가 하여간 못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성공할 뻔했든 못했든 간에 이제 제일 문제가 하루에 40km씩 전진을 해야 되는데, 현역도 아니고 어제까지 회사 근무하다 온 애들을 한 달 동안 하루에 40km 전진을 시켰더니 보급품이 못 따라와가지고 파리같이 왔을 때는 군화도 다 해지고 뭐 난리 거지꼴이 돼가지고 졌다 뭐 이렇게 돼서 하는데, 하여간 거의 성공할 거네요. 이 말씀은 뭐냐면, 비록 슐리핑 계획은 실패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줘요. 첫째, 방법은 맞다는 거예요. 그 목표,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도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자신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라면 자기 능력, 우리 회사 직원의 능력, 우리 기계의 성능을 가지고 세우는데, 이쪽은 당위를 세우고 거기다 끌어올렸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든 조직이 혁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독일이 비록 실패했지만 이거는 배웠죠.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가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전설이 된 저거, 제가 지금 좀 오늘은 저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저 슐리핑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 쭉 보면 정말 턱이 떨어져서 말이 안 납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빼놓고는.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 당시에 저걸 했거든요. 아무튼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실전의 전투를 갔더니 이 1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에서만 1000만 명이 전상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그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관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인 1조로 기관총을 쏘는데, 1차 대전 영화 보시면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1차 전쟁 때까지도 전술이 병력을 횡대로 쫙 깔고, 흔히 참호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리기 싫어서 안 그렸는데 여기다가 참호를 거의 10종으로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병이 횡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종대로 들어가면 포위가 되니까 무조건 횡렬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렇게 참호까지 철조망에 십자포화를 때리는 대로 횡대로 진격을 하니까 그냥 몰살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쟁사 할 때 보니까 1개 중대가 전멸하는 데 걸리는 15분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그 15분이 영국 측 기록이었는데, 그 15분은 걔가 참호에서 나가서 저까지 가서 다 죽고, 보통 250명 정도 하면은 한 15명 살아남거든요. 다 죽고 살아남은 애가 할 때까지가 15분이었고요.
반대편에 있던 독일군 병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5분이더라고요. 사격한 지 5분 만에 끝쳐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기서 저까지 가는 시간 15분, 막상 독일군이 어느 정도 앞에 왔을 때 쏘기 시작하면 딱 5분 만에 일개 중대가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되니까 병사들이 1000만 명 가까이 죽어나가죠. 이렇게 되니까 이 참호를 깨트리기 위해서 등장한 게 탱크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영국의 이제 그때 세계 최초의 탱크라고 난 마크 1이라는 건데 이 탱크의 목적은 철조망을 지나고 참호를 넘어서 독일군의 기관총 집지까지 가서 부셔버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철갑을 하고 가서 그 뒤로 이렇게 보병이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사는데 실전했더니 성공을 못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이제 탱크라는 게 처음으로 발명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이거를 이건 빼고 시간. 근데 보통 탱크라고 그러면 이게 현대 탱크인가? 요즘 탱크. 근대 탱크 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초창기 탱크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장갑, 이것도 좀 남편이지만 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장갑차 같고 포도 짧고 장갑도 얇고 그럽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독일군 탱크인데 요즘은 영화에는 이런 게 안 나오고 맨날 영화에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 탱크랑 다 이런 줄 아시는데 처음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게 왜 저렇게 생겼냐면 탱크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탱크는 그냥 강철판에다가 기관총 포 쏘아가지고 깔아뭉개는 게 탱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여러분은 탱크는 뭐냐 그러면 다들 장갑 두껍게 해가지고 그냥 적진을 밟고 지나가는 게 탱크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대전 말에 탱크가 나와서 1차 대전 때는 큰 활약을 못했지만 야 이거 괜찮은 무기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될 때까지 탱크를 계속 개발하는데 대체로 장갑, 탱크하면 장갑, 포, 움직이는 포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미국, 독일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극소수의 장군들이 뭘 생각했냐면 일단 독일만 갖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